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측을 넘어선 상상. 뇌피셜의 한수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귀궁은 이제 단 2화 만에 우리를 매혹시킬 충분한 설정과 떡밥들을 뿌렸습니다. 영매의 운명을 거부한 무녀 열이,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 그리고 왕가의 원한을 품고 깨어난 악령 팔척귀까지. 어느 하나 평범한 인물이 없죠? 이 작품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운명과 집착, 사랑과 복수의 네 갈래 실타래가 얽힌 복합 장르의 집합체입니다. 오늘은 그 2화를 바탕으로 3화에서 벌어질 이야기를 제가 직접 예측해보며 마치 소설처럼 풀어보려 합니다. 실제 대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큼 정교하고 깊이 있게 구성해보겠습니다. 신의 한수의 상상은 단순한 억측이 아닙니다. 캐릭터의 감정선, 드라마가 심어둔 복선, 세계관 설정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직조해낸 새로운 이야기의 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직 방영되지 않은 귀궁 3화를 그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철과 열이, 그리고 윤갑의 잔재된 혼령. 세 명의 인격이 얽힌 육신을 두고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스의 중심에서 우리는 선택과 갈등,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3화는 단순한 전개를 넘어 인물 간의 갈등과 감정선이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는 시점일 겁니다. 강철은 단순히 이무기에서 인간으로의 전이를 겪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이는 첫사랑 윤갑과 너무도 닮은, 그러나 윤갑이 아닌 존재를 마주하며 매 순간 감정이 뒤섞입니다. 증오와 그리움, 혐오와 연민이 공존하는 이 관계는 드라마를 넘어선 서사의 깊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의 한수의 뇌피셜 시작합니다. 2화에서는 열이와 강철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가 의외로 궁궐에서 깨어나며 시작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윤갑의 이름으로 내려진 임금의 명령이 있었죠. 윤갑은 궐로 향했고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강철과 함께 열이도 따라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강철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윤갑의 몸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열이는 그런 강철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윤갑을 끌어들였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자책이 담겨 있었고 무녀라는 자의식보다 한 사람을 잃어버린 여인의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갑을 노리는 세력도 움직입니다. 곽상충은 자신의 과거 행적이 탈로 날까봐 자객을 보내죠. 하지만 윤갑의 몸을 쓰고 있는 자는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 강철. 자객 따위는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눈도 뜨지 않은 채 자객을 단숨에 제압하는 강철의 등장은 판타지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제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강철이라는 존재의 위압감을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동시에 강철이란 존재가 단순한 악역이 아님을 암시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후 깨어난 강철은 인간의 몸으로서의 삶에 처음으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각, 후각, 촉각. 그가 이무기로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에 놀라고 또 감탄하죠. 그가 먹는 국 한 숟가락에도 감정이 실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강철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괴물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그 역시 결핍과 갈망을 지닌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강철은 열이를 지키려는 본능 같은 감정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됩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다가도 인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열이에게서 나는 향기, 그녀의 음성, 그녀가 윤갑을 부르며 떨리는 눈동자. 이무기였던 그에게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감정을 일깨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궐 안에 기묘한 기운이 돌고 있다는 걸 느낀 강철. 열이를 빨리 궐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만 이미 수살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살귀는 윤갑의 목소리를 흉내내 열이를 꿰어 우물로 유인합니다. 그녀가 빠져나갈 틈도 없이 깊은 우물 속으로 빠지고 절체절명의 순간. 다행히 강철이 늦기 전에 도착해 열이를 구해냅니다. 이 장면은 두 인물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이제는 열이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존재로 자리 잡는 장면이죠. 열이는 수살귀가 단순한 잡귀가 아니며 윤갑의 혼령과 관련된 존재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수살귀가 한 말, 즉 윤갑이 이미 팔척귀에게 먹혔다는 말을 곱씹으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윤갑은 진짜 죽은 걸까? 강철이 말한 것처럼 명줄이 끊긴 걸까? 열이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무녀로서의 본분을 꺼내들고 수살귀를 소환해 윤갑의 혼령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왕가의 저주를 내린 원령이니까요. 창백한 새벽빛이 궐의 지붕 위를 천천히 훑어내릴 즈음 열이는 다시 붓과 먹을 들었다. 그녀 앞엔 바닥에 정갈하게 놓인 무녀의 제단이 있었다. 부적은 이미 10장이 넘게 붙어 있었고
가운데는 윤갑이 쓰던 안경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속삭였다. 돌아와 저 윤갑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그 순간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 하나가 꺼졌다.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등 뒤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닐까봐 무서웠다. 너 또 이런 짓을 하다간 진짜 몸이 남아나질 않아. 강철이었다. 윤갑의 목소리지만 그 안의 울림은 전혀 달랐다. 여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빛이 단호했다. 윤갑의 혼을 찾기 전까진 나는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어. 강철은 씁쓸히 웃었다. 그는 천년을 살아온 존재였지만 여리처럼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지켜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가 매번 무리한 의식을 준비할 때마다 그는 말렸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달랐다. 이번엔 뭔가 느껴져.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 윤갑이, 나리의 조각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건 강철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궐 안의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풍산이었다. 그가 다시 대비의 명으로 비밀 재단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끝에서 흐르는 검은 기운은 오래된 혼령들을 자극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팔척기였다. 팔척기는 서서히 궐 안으로 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척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강철이었다. 안 돼. 그게 움직이고 있어? 그는 여리를 돌아보며 다급히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의식을 멈춰. 그 녀석이 널 노릴 거야. 하지만 여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에 피를 내고 부적 위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방 안이 붉게 물들며 수살귀의 그림자가 벽에서 피어났다. 너 또 날 부르다니. 이젠 뭘 바라는 거지? 그 사람. 윤갑. 그 몸 안에 있는 저것도 모자라서? 수살귀의 말은 조롱처럼 들렸지만 여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내가 윤갑의 혼을 보았다고 했지? 어디 있는지 말해. 말해줘도 넌 못 가, 넌 갈 수 없어. 그 혼은 이미 팔척귀의 입안에 있어? 넌 그 입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 강철이 그 말을 듣고 열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럼 내가 들어가지? 대신 너는 빠져. 여리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의 팔을 잡았다.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윤갑의 팔인데 윤갑이 아니었다. 같이 가, 혼자 가지 마 윤갑을, 우리가 같이 찾아. 그 말에 강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처음 보는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궐 전체가 흔들렸다. 팔척기가 깨어난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이건 윤갑을 찾는 싸움이 아니야. 너를 지키는 싸움이 될 거야. 강철은 그렇게 말하며 여리를 품 안에 안았다. 문이 열리고 붉은 안개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안에서 윤갑의 마지막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다. 붉은 안개가 밀려들며 공간은 한순간에 정적과 소란이 교차하는 기묘한 진동에 휩싸였다. 팔척귀의 깨어남은 단순한 혼령의 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왕실의 원한, 무녀 가문의 금기, 그리고 이무기의 천년만각이 교차하는 거대한 굴레의 시작이었다. 여리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윤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칼을 쥔 무녀가 된 것이다. 그 결심은 그녀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켰다. 이제 그녀는 윤갑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를 지닌 전사였다. 강철은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여리는 단지 과거의 인연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선택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존재였다. 이무기의 눈에 인간이란 늘 연약하고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였지만 지금 여리만큼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이 처음으로 닮고 싶은 인간이었다. 그녀를 통해 강철은 자신의 천년생애에 없었던 감정, 책임과 연민, 그리고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에 눈뜨고 있었다. 강철은 매 순간 자신이 점점 더 윤갑의 감정을 이해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 인간의 마음과 이무기의 본성이 충돌하고 있었다. 풍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대비의 명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팔척귀의 부름을 받아온 자였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왕실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혼령의 세상으로 이끌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세자의 광증 역시 그의 손에 의해 유도된 것이었고
그 병세가 심해질수록 대비는 더욱 깊은 절망과 집착으로 나락에 빠져들었다. 결국 왕실은 내부의 환부에 의해 무너지는 전조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풍사는 그 모든 혼돈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믿고 있었고 팔척귀의 등장 역시 그의 계획 속 일부였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고 이미 인간의 윤리와 도덕 따윈 그에게 무의미했다. 수살귀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그는 진정 팔척귀의 하수인이었을까? 아니면 팔척귀의 힘에 종속된 또 하나의 희생자였을까? 여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면서도 끝내 그녀의 부름에 응해 나타나는 그의 행동은 그저 앞뒤로 보기엔 어딘가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의 실체는 앞으로 전개될 회차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그는 여리에게만 유독 강한 집착을 보였다. 여리가 무녀라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 그녀와 무언가 얽힌 기억이 있어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동시에 스스로의 목적도 지닌 듯했다. 윤갑의 혼은 정말 팔척귀에게 완전히 먹힌 걸까?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잔재된 채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버티고 있는 걸까? 여리의 말처럼 그 얼굴은 가장 따뜻했던 집이었다. 윤갑의 혼이 그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지 몸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복원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여리는 단순히 옛 연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윤갑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남긴 따뜻함과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여정은 결국 여리가 무녀로서 어떤 운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운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거스를 것인가. 그리고 강철. 그는 점점 더 윤갑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윤갑이란 존재의 감정을 흡수하며 이무기 강철의 껍질을 부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만약 그가 진짜 인간이 된다면 그 순간 강철은 윤갑이 될까? 아니면 여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기억될까? 이것은 여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운명의 장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여리는 점점 강철을 통해 윤갑과 이별하고 있었고 동시에 강철이란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복잡한 감정의 교차점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폭발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리와 강철이 팔척귀의 본체를 찾아 궁의 어둠 속으로 잠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리는 윤갑의 마지막 기억을 마주하게 되고 그 기억이 그녀의 신념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강철 또한 점점 강해지는 인간적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단순한 공조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와 죄를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정서적 뿌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비의 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고 영인대군의 상태가 급변하며 권례 권력 판도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풍산의 정체와 목적이 드러나며 팔척귀의 기원에 얽힌 오래된 진실도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팔척귀가 단순한 악령이 아닌 역사적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존재였다면, 그것이 왕실과 무녀 가문 사이의 갈등과도 연결된다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때 귀궁의 세계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귀궁 3화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로맨스와 판타지, 미스터리와 궁중 권력 다툼이 하나로 엮이며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육신 쟁탈전이라는 중심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리와 강철, 윤갑과 팔척귀, 대비와 풍산, 그리고 궐 안에 숨겨진 진실들.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시청자를 한순간도 방심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이야기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의 한 수에서는 매회 이처럼 상상력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뇌피셜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상상, 예측도 나눠주세요. 다음 회차 뇌피셜에서 또 만나요.